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앱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 정치 현안 둘러싼 가감없는 설전이 있습니다. 정치화투 시간인데요. 4월 15일 총선 격전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을 그리고 대구 수성갑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격전지는 서울 관악을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두 분이 세 번째 대결이라고 들었습니다. 2015년 재보선 또 20대 총선에 이어서 관악을에서만 두 분이 세 번째 격돌을 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정태호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오신환 의원 만나면은 그냥 어떤 때는 친한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동생 같기도 한데 네, 뭔 인연인지 세 번씩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러나 뭐 여하튼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께서는요? 제가 이번 선거가 6번째 선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 상대 후보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이 예, 뭐 예. 다른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음. 지금 저 정태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싫지 않아요. 네. 예, 또 지역에서 보면 또 워낙 인품이 훌륭하셔서 음. 좋은 분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도 저는 선거를 여러 번 하면서 그것도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두 분이 맞붙었고 오신환 후보가 860여 표 차로 이겼어요. 네네. 상당히 박빙승부였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뭐 새벽 늦게 이제 결정이 나서요. 예. 사실은 뭐 초조하게 또 조마조마 지지자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 27년 만에 이제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예. 관악을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세가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 오신환의 진정성을 또 주민들께서 그것을 알아주셔서 기회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초심 잃지 않고 늘 열심히 의정 활동 해왔습니다. 예. 그 박빙의 승부 때문에 정태호 후보는 4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절치부심. 예.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시는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예, 아까 오신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그 민주당이 뭐 텃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강세 지역이었죠. 네. 그 지역에서 제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유권자 또 우리 저희 당의 지지자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4년 동안 참 힘든 시기였고요. 그래서 반드시 탈환해야겠다. 그런 신념으로 제 스스로도 많은 준비를 했고 또 많은 변화를 가져오려고 했고 또 청와대 들어가서 일자리 수석으로서 성과를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고요. 물론 뭐 국가를 위한 일이었지만은 또 그런 결과가 나와야 또 제가 다시 출마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지금 상황이 뭐 정부 심판론 아니면 야당 심판론 이렇게 지금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다녀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또 민심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신환 후보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경제 상황이 일단 너무 악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굉장히 인심이 사납죠. 지금 선거운동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이고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생활 자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식당과 같은 경우는 그 경제 활동을 전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또 그 이전에 국민들께 좀 힘이 되고 위안이 되지 못했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가 이제 불과 이제 한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위로하면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지 사실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정태 후보께서는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오신환 후보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소상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뭐 제가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제가 일자리 수속으로 업무 자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 꾸준히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 왔었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 지원 대책도 그분들하고 직접 함께 만들어서 발표했었고요. 그렇게 했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더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정말 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게 또 보면은 뭐 정권 심판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게 역대 정권에서 보면은 3년차 들어가는데 야당 심판론이 나오는 거는 또 저는 처음 봅니다. 사실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당 심판론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보다 더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온 것도 봤었어요. 예. 이거는 좀 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좀 창피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야말로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또 뭐 장외투쟁이 일상화되고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그 피로감이 이 야당 심판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러나 저는 그 야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을 떠나서 실제 지역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두 후보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잘 경쟁하는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그나마 위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야당 심판에 대해서는 입장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좀 너무 오만한 상황에 있는 거죠. 네.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힘들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그 불안과 분노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국민들한테 생색낼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메르스 때 38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160명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그분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더 분발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정권이 아주 잘하고 있다 칭찬해달라 이렇게 자화자찬할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분명히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묵묵히 지금 바라보고 있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중간평가의 시점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정권 심판론은 분명히 통하게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겸허하게 또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이슈를 제가 짚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3차 비상경제회의가 있었고 어제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어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고 저희도 일부에서 다뤄봤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또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의견도 주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정태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정부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런 정부 특히 공무원들 노력에 좀 격려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어저께 이제 그 대통령께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상환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긴급 재난 지원금 이렇게 발표하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규모에 관한 문제가 있고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240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대상에 대한 이제 그 논란도 좀 있고. 예. 그러나 이거는 지금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액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 지원금을 받는 경우. 네. 또 한편으로는 재산은 없는데 맞벌이 부부라서 기준을 넘어가가지고 받지 못하는 경우. 예.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여론들을 정부가 잘 수렴해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잘 기준을 잘 설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께서는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이미 소득 하위 70% 100만 원. 그러면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진 거죠. 예.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기준에 어느 정도의 숫자의 세대 그리고 인구에 맞게끔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나오는지를 알고서 발표를 해야지 국민들은 더 혼란만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소득을 내가 갖게 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하게 좀 발표한 측면이 있다. 이것은 조금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예요. 네. 지금 홍남기 부총리 자체가 그냥 일회성으로 선심성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불과 지금 코로나가 발생한 지가 지금 2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그냥 100만 원 한 번 준다고 해서 그것도 4인 가족이 최대 맥시멈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00만 원 또 100만 원 줄 것인지 그러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너무 무책임하게 그냥 뭐 지르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대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겪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느 대상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경우는 과거 코로나가 있기 전이나 후나 정부에서 이미 보전해 주던 금액 수급 그 급여는 이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소득을 받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료를 못 낼 정도의 그런 위기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네. 오히려 그런 계층에 대해서 임대료 보존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지속 가능하게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그것을 보존해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한 달 안에 끝납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좀 제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논쟁을 할 때마다 참 과연 그 미래통합당의 생각의 문제가 좀 궁금할 때가 있어요. 240조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240조를 누구한테 어느 정도 규모만큼 주겠다라고 거기서 발표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제 비판들을 내놓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70%만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나머지 30%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지적을 해요. 그런데 늘 우리가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선별 복지 얘기할 때 늘 미래통합당은 선별 복지를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할 때 보면은 마치 이제 보편적 복지의 취지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럴 땐 상당히 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정부가 이제 고민하는 거는 그거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 언제 종결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사태도 잘 대응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한 이제 경제적인 위기도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게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규모를 딱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재정적인 여유도 비축을 해놔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게 마치 지금 오신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순간에 탁 일도양단식으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은 판단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는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나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임대료도 못하는 이 상황 그리고 또 임시 일용직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격감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긴급 생계 지원을 해야 된다. 예. 거기에 대한 합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야가 적절하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대상과 규모를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예.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상위 30%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취약계층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타겟팅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지. 네. 제가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러면 부분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 포함해서 지금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렵다는 부분들은 아마 지역 현장을 돌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두 분께서 하고 싶은 말씀 아니면 평가도 좋습니다. 1분씩 공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치라든가 다른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부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재인 정부는 그 일자리 없는 그 저성장 시대에 집권한 정부입니다. 결국 뭐냐 그런 어떤 장기적인 성장이 저하되는 이런 시기에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전시켜야 되는 게 저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죠. 또 그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경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혁신 성장, 또 한편으로는 소득 주도 성장, 그러면서 중소대기업의 공정 경제를 통해서 하향 추세의 성장률을 뭔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네.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15초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께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신환 후보께도 1분 드리겠습니다. 이 경제는 뜬구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요.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가름이 난 것이죠. 지금 4.15 총선에서 민주당의 총선 공약 중에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이미 뭐 혁신 성장을 들고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 3년 동안 저는 정부가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인 그 장기 플랜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과거 정부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대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야죠. 노동개혁도 하고 결국에는 구조개혁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세금으로 막 그 성장을 촉진시키겠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예. 국민들이 대부분 마무리해 그렇게 얘기를 주시고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화투 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입니다. 앞서서도 뭐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지난 시간이 상당히 좀 뜨거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오신환 후보께서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원내에서 활동을 하시기도 했었고, 또 이제 일자리 수석으로서 정태호 후보께서는 또 활동도 하셨는데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후보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뭐 지금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녀보면은 지역에 다녀보면은 그냥 정치인 포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참 뭐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참 심각함을 느낍니다. 오죽했으면은 지난 20대 국회를 동물 국회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결국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그 여야가 국회에서 제대로 이렇게 대화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야당이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건 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서 뭔가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또 야당의 역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께서는요? 제가 20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양당의 그 중재자 역할로서 늘 좀 조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요. 지난 그 작년 4월이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는 그 민주당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들, 또 4+1이라고 하는 사설 기구에서
그 선거법 포함한 여러 가지 법들을 밀어붙이는데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협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고는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됐는데 지금 똑같이 민주당에서 소위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선거법을 왜 개정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고소고발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왜 했는지 제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항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합의해서 룰을 만드는 것인데 어떻게 150석 넘었다고 해서 이것을 함부로 막 밀어붙여서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꼴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국민들이 심판해야 되고요. 저는 다시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22대 총선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민주당도 동의하겠습니까? 정의당도 동의하겠습니까? 이건 취지에 맞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4.15 총선에서는 투표용지가 2장이 지급됩니다. 지역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야 되고 또 정당을 한 표를 던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양쪽 당 모두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비례정당에 만들거나 참여하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입장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태 후보께서 좀 말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제가 그 뭐 국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 그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은 당시 한나라당인가 그때 자기들이 주도를 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역시 국회의 룰인데 그 룰을 따라줘야 되는 것이 국회에서 그 정당의 역할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그 두 분의 그 원내대표가 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안을 안 내놓는다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뭔가 안을 내놓으면 저쪽에서 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안을 내놓지도 않고 늘 반대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은 안 되고 또 뭔가 안을 내놨을 때 들어주면 다른 걸 또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대화 타협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뭐 비례대표 정당 요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민망스럽습니다. 사실. 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원래 그 선거법 개정 취지, 네. 즉 그 소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수정당의 의석을 보장해주는 이 선거법 취지가 거의 무력화돼 버린 상황에서 눈앞에 그 제1당이 미래통합당이 되는 상황. 이게 뭐 눈에 뻔한 명확한 상황인데 네. 집권 여당으로서 그 상황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그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예, 마무리해 특히 주시고요. 임기 말에 지금 대통령이 성과를 내고 지금 코로나 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손 놓고 갈 수 없는 여당의 그 입장 국민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자기 진영에 있는 지지층만 보고 지금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만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정당 투표에는 기호 1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기호 2번에 미래통합당이 없습니다. 예. 이런 희한한 선거를 치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네. 각자의 안이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의 제1당으로서의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그것을 자기네들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국회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도 만약에 국회의장과 150석 이상의 다수당이 나오게 되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마음대로 운영하게 되면 온전히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죠. 지금 국민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사라지고 미래통합당도 사라진 이런 정당 투표에
결국에는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만든 그 준연동형 비례제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없는 전무후무한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지금과 같은 자초한 측면에 대해서 겸허하게 죄송하다고 국민들께 사과하진 못하고 그것을 그냥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반대했기 때문에 원래 그 선거제도에 반대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명분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가피하게 항거하기 위해서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끝내 똑같이 그것을 꼼수로서 맞대응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소수정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죠. 그건 진보 진영에서도 동의하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취지가 완전히 퇴색돼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치와투 오늘 서울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만 갖고 얘기를 해도 한참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이 관악을에 대한 얘기들 또 후보 개인에 대한 또 홍보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공이 제가 똑같이 1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주민들 대면하면서 선거운동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뭐 공약이라든가 정책 같은 것들 홍보하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공약 알리고 또 국민들에게 좀 전달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호 후보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뭐 제 슬로건은 그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발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물론 또 우리 오신환 의원님 계십니다만은 지난 5년 동안 다른 기회를 줬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그 핵심 내용은 우리 지역 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악구를 창업 벤처밸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제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남곡 지역은 그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경전철 남곡선을 빨리 조기 착공하는 것에 대한 그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요. 그다음에 신림역 상권이 과거에는 서울 중심 상권의 하나였는데 네. 많이 쇠퇴해져 있죠. 그래서 다시 신림역 상권을 서울의 중심 상권으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서는요? 과거 이 관악 지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제가 27년 만에 기회를 받은 겁니다. 예. 그 5년 동안 제가 이제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27년 동안 너무나 정체되고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서 저를 선택하신 거죠. 네. 저는 제가 당선이 되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10개년 계획을 국토부에 승인을 이뤄내고 신림선 지하 경전철을 착공시켰습니다. 이제 2022년 2년 뒤에는 경전철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관악에서 여의도까지 15분, 20분 만에 달려가는 그런 경전철이 개통됩니다. 일은 해본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곡선 지하경전철도 마찬가지로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네.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속한 착공, 2022년도 이전에 착공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관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저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역세권 상권들을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가 배드타운이 아닌 새로운 상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함께 서울 발언할 기회 안 주네? 드립니다. 예, 관악을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이 세 번째 대결입니다. 자, 공이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얘기들, 못다한 이야기들 꼭 이것만큼은 내가 이 자리에서 좀 해야겠다라는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신환 후보께 먼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3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서민 경제는 지금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그 경제 파탄이 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그 심리입니다. 시장을 믿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정책들을 통해서
시장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맞습니다. 정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얘기하고 있는 정의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되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에 대해서 마무리해 공정한 주시고요.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냥 부모들에 대한 스펙을 통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심판이 결국엔 이번 4.15 총선으로 네. 매듭지어질 것이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민주당의 정태우 후보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 신림 경전철 오신환 의원님이 착공시켰다 그러는데 이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의원 되시기 전에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남곡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러셨는데 재정사업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맨날 뭐 구호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청와대 일자리 30초 수석으로 남았습니다. 일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도 성사시켜 봤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관악구는 재정적인 그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의 경험,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마무리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관악구의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의 시간을 좀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잘 될는지 탄핵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안 해요? 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자, 4.15 격전지 특집 정치화투 서울 관악을의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후보, 미래통합당 오신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